저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매일 강병훈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인사만 드리고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71일 남았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전환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 대화합을 통해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 역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가적인 관심사항이나 의제는 물론이지만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및 각 시도의 산재에 있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중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도자의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지역균형 발전과 각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향후 후보님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당선될 경우에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깐 이제 오늘 토론회에 앞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양력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후보님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 경기도 성남시장을 재선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장을 지내셨고 5년 전 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35대 경기도지사님을 거쳐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셨고 지금은 20대 대통령 선거 A부 후보로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1부는 전국적인 의제와 균형 발전 및 지방 분권 등에 관한 공통 질문과 추가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통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역시 추가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2부 시도별 현안 질문은 역시 질문 1분, 답변은 5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추가 질문의 경우도 질문은 1분,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사실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드렸었습니다만은 어떤 소통에 조금 장애가 생겨서 답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님들이 후보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은 최대한 짧게 하시고 후보님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일부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 질문 스타트는 우리 경상일보의 김두수 본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발언. 죄송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시죠. 아니야, 모두 발언. 우리 후보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네, 여기는 이제 각 경기도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면 경기도, 인천 여러 지역들 특히 이제 동남쪽 지방에 계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서울도 분명히 한 지방인데 서울을 대표한다는 또는 서울을 기반으로 한 지방 언론은 없다는 게 이게 바로 참 특이한 점이죠. 이게 뭐냐면 서울도 하나의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중앙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수도권 1극 체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자원이 부족할 시대에 이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영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의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이제 수도권에 집중 투자했고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름 이제 고도 성장을 해왔던 게 지금 우리의 과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 한계에 다다른 것이 이제 투자 자원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졌고 또 서울은 과밀해서 폭발하게 생겼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게 돼서 이 소멸과 과밀
이 폭발, 이 두 측면이 모두 국가의 장기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자치 분권의 강화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중요성이 얘기돼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를 했던 게 아마 참여정부였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충분한 상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 집중, 불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국가의 이제 장기 성장 전략, 장기 발전 전략의 일부로 균형 발전 전략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될 겁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 기성체계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 전략에 약간 상대적인 손실을 본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흔쾌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해도 저항이 많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저항이 많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이 좀 수도권과 좀 대등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적인 이제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국가의 가용 자원들을 하후 상박, 억강 부약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게 핵심이겠죠. 재정이든 아니면 기업 공공기관 배치든 교육기관 배치든 인프라 구축 뭐 이런 데서 지방에 대한 우선적 고려, 가중치 부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필요한 것들을 묻고 저도 의견도 좀 내고 그런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부 우리 전국적 현안 및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관한 공통 현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자로 우리 경상일보의 김두수 본부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수도 울산의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지난 10월 10일 선출된 지 지금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전국을 배틀하시면서 많은 공약과 또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약과 정책 중에서도 논란도 있고 또 집권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또 이어서 5월 10일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아울러서 지금 비수도권의 경제가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그런 어젠다,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 그 비중을 어느 지점에 두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 좀 더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과 아주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균열과 갈등인데, 뭐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뭐 사회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정치적인 문제들은 이제 현상이고, 근본적으로는 경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이 아주 격화되고 있고, 마치 오징어 게임 속에 그 경기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좀 저와 비슷한 연배 그 언론인께서는 이제 고도성장 사회, 그러니까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월급이 한 해에도 한두 번씩 막 오르고 또 계속
새로운 직위, 승진의 기회도 많았고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저성장 사회라서 이제 아주 작은 기회를 놓고 누군가는 탈락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 세대들은 경쟁에서 지더라도 탈락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뭐 이런 데서 약간 밀리는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둥지에서 밀려나면 떨어져서 이제 재기불능한 상태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경제 성장의 회복, 지속적 성장의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 더 좋은 교육의 질, 노동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과거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은 결국 양극화 때문이다. 그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분 나쁘다,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이 결국 자원 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정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공정성이 담보되던 시대는 흥하지만 공정성이 무너진 그런 시대는 보통 체제 위기를 겪거나 체제 붕괴를 겪어왔죠. 그래서 이 공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역은 예를 들면 뭐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지역 간의 관계라면 또 남과 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사용자와 노동자,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온갖 영역의 이 대립과 갈등 요소를 좀 최소화해서 균형을 회복하면 거기서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전환적인 위기, 전환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체계가 완전히 이제 그 탄소 에너지 시대에서 이제 재생 에너지 시대로 완전히 전환돼야 되고 전환에 실패하면 이제 탈락하겠죠. 국제 경쟁에서. 또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적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아마 이제 주기적인 팬데믹 위기로 사람들의 건강의 위기가 올 거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격 국가로 지금 뭐 성공해 왔지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추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 국가로 좀 이렇게 반발짝만 앞서 나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도 국가로 나갈 기회를 만들자. 전환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자. 이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성장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그 해결점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장의 회복을 위한 국가 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또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셨는데, 뭐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데서 명백해진 거죠. 모두 말씀에서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과거 한때 자원 부족 시대의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이제는 생명을 다했다. 이제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서 지방도 살고 수도권은 과밀을 좀 벗어나서 쾌적하게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극 체제, 수도권 1극 체제죠.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금 각 지역들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뭐 대구 경북 통합 메가시티 또 충청권 메가시티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메가시티 뭐 운동이랄까 뭐 이런 메가시티 조성 의지가 매우 활발하게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길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게 하고 거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배정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현재 상태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후보님께서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지역민들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읍 단위를 넘어서 시 단위까지 지금 뭐 광범위하게 지금 지역 소멸 위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피수도권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년 만에 통과됐습니다만은 진정한 뭐 재정 분권이라든가 자치위원회 뭐 설립 조항 이런 것은 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도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 질문은 제가 수도권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양립 가능하냐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런데 저는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지금 이 방송도 전국에서 다 보고 있을 테고 경기도, 서울도 다 보고 있겠죠. 성남시장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균형 발전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치분권에 강화하는 제가 자치분권연대라고 하는 우리 김두관 전 장관께서 하시던 조직에 제가 활동하던 멤버이기도 하고 균형 발전이 국가 발전을 이제는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는 말씀은 계속 지금 드려왔던 거죠.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얘기들이 보통 충돌을 하는데, 뭐 전임 도지사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뭐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 그 기업 입지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안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거긴 반대했죠. 제가 반대한 이유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치우게 되면 지금 수도권이 겪고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여러분들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집 한 평, 그러니까 집 한 평에 1억 5천만 원. 상상이 되십니까? 10평, 15억.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 이루고 있죠. 그리고 개발 가능성도 없는 임야 평당 150만 원. 근데 거기다 공장 짓거나 아니면 생산 시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의 미래가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균형 발전 전략은 필요하다고 봤고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경인일 아까 기호일보 오셨던 것 같은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 남부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는 1,000만, 북부 지역은 350만, 360만 되겠나 이제? 네, 그 정도. 그런데 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때문에 사실 저발전 상태고 저쪽 동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 때문에 또 저발전 상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차라리 할 수 있다면 공공 영역에서라도 북부 지역에 각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표 떨어진다고 봤던 겁니다. 인구도 적은데 거기다가 돈 쓰느니 차라리 남쪽에다 많이 쓰자. 그래서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SOC 투자 예산액 비율이 남쪽 6, 북쪽 4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은 거지 사실은. 제가 취임하면서 퇴임할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북쪽이 6, 남쪽이 4로 바뀌었죠. 그래서 규제가 심하고 저발전 지역에 예산 배정도 우선하고 규제가 더 심한 곳은 더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또 남쪽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 산하기관들 전부 정말 절대로 옮길 수 없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북동부로 옮기고 지금 그걸 하다가 제가 진행하다가 퇴임을 했는데
그런데 참 그 묘한 것은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러면 남쪽의 주민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근데 북쪽은 숫자가 적으니까 더 손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북쪽으로 공공기관들 20몇 개를 일거에 옮긴다고 해도 또 예산을 북쪽에 훨씬 더 많이 집행한다고 해도 남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들의 공리의식,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문제도 사실 정책 결정권자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많은 지역에 SOC 건설하는 게 훨씬 더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점을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말을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내고 또 지방에 대한 재정 배정에서 더 많은 재정 배정을 해내야 되고 똑같은 SOC 투자라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하고 또 여러 개를 너무 많이 걸쳐놨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방의 속도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겸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뭔가 새로운 엄청난 SOC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시장을 나갈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를 나갈 때도 아마 여러분 조사해 보면 제가 뭘 빨리 하겠다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뭘 새로 하겠다는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약속해 놨더라고 이미. 계획해 놓은 거 무슨 살짝 설계만 해 놓은 거 타당성 조사하는 거 너무 많아서 그걸 하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제가 새롭게 뭘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 도민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저에 대해서 평판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저는 국가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가면서도 새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것 말고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 하겠다는 거의 다 제가 공약을 새로 한 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발표되고 진행 중인 것들을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또 새만금처럼 뭐 시작했는데 30년씩 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시작하면 신속하게 끝낸다. 그래야 고통도 줄이고 예산 재정의 효율성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자로 우리 국제신문 박태우 부장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제신문의 박태우 정치부장입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후보님은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여론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냉정하게 그 3자적 입장에서 또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통시적으로 비교하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후보들이 그러하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인생 이력이나 등등을 다 보면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많이 문제가 될까? 첫째는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뭐 보셨겠지만 요즘 뭐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일부는 저게 일부는 사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무슨 삼수를 해가지고 특별 전형에 공부 못하는 애가 고대를 부정 입학했다. 이거 100%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의원 66명이 연명으로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반 전형이고, 저한테 전 과목 1등급입니다. 전교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뭐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 서류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죠. 마구 거짓말을.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뭐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이 손에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 행사에 한 2번, 3번? 이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가지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했어요. 뭐 등등.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가족들 검증 얘기가 나오게 되고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에게 부여되는 권한도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엄정하게 무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또 가족들, 측근, 친인척들에 대해서 샅샅이 공적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검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채워나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가급적이면 저는 선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운명, 그다음에 각각 개인의 삶을 사실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바꿀 비전과 정책은 뭔지, 과연 그 비전과 정책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지, 그걸 실행할 능력은 있는지, 빈말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다는 점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를 향해 가지고 누군가의 문제를 파헤쳐 가지고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오로지 누군가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치 선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회고적 보복 감정을 충족시키는 회고적인 복수 혈전이 아니고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좀 창조적인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호감 대선이 됐는데 저도 책임에 일단은 있겠죠. 저도 완벽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 비난받을 요소들도 상당히 있을 테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또 채워가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죄송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중도일보의 강재일 부장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중도일보의 강재일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사고보다는 지방분권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이에 대한 사항을 개헌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양원제 도입,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연방제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요. 연방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던 게 있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충분했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연방제 수준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연방제로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연방제 수준이라고 말했던 것은 연방제 자체가 하나의 독립국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국가 아래에 있던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쪼갰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연방제가 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하나의 독립된 체제로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아이디어로 연방제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지방 정부를 연방제화 또는 그렇게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 그건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말은 맞는 거다. 연방제 수준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제가 동의하죠. 양원제는 이제 결국 이제 연방제와 이제 사실 관련성이 아주 높은데 미국처럼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데는 인구 따지지 말고 똑같은 수로 대표한다. 연합국가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도 인구가 60만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국회를 대표하는 양원제로 2명 뽑고 서울도 2명 뽑고 이게 가능하겠냐. 경기도 2명 뽑고. 네, 어쨌든 그런 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논의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양원제 문제는. 쉽게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긴 쉽지 않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개헌 말씀을 조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7 체제,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이후에 유신이 끝나고 군사 쿠데타 후에 이제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다가 87년에 타협의 산물로 소위 이제 5년 단임 제도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근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87년이니까 지금 한 30몇 년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헌법 개정을 뭐 독재 시대에 이제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경우 빼고는 격변기에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헌을 할 기회는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전면 개헌을 할 기회는 촛불혁명 직후입니다. 사실 그때 개헌을 했어야죠. 근데 저는 실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세력 관계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면 이게 분명히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규칙 아니겠어요? 쌍방이 합의하는 또는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면 개헌을 얘기하면 말은 해도 실행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합의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200석 동의를 받아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200석 동의가 가능하겠냐. 형식적으로 200석을 넘겨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100석에 해당되는 정치 집단이 극렬하게 저항하면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냐 그게. 그래서 전면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헌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면 개헌 얘기는 제가 잘 안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전면 개헌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헌해 나가자. 합의되는 것부터. 그래서 합의될 수 있는 게 있죠. 그중에 예를 들면 뭐 기본권을 강화한다든지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대하기 어렵겠죠.
저는 경제 기본권 이런 건 개념을 좀 도입하자 하는 입장이고요. 또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자. 전 세계에서 지방정부를 보고 단체라고 표현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경기지방자치단체, 경기지방자치단체. 근데 원래 지방정부죠. 예를 들면 자치분권의 강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걸 좀 빨리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기후위기, 환경문제 중에서도 기후위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 유럽 한 2, 3년 지나면 유럽 수출에서 엄청난 국경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고 싶지만 근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저탄소 사회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헌법에 명시하다 하면 뭐 국민적인 인식이 확 바뀌겠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고 단계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답변 시간을 초과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점점 짧아지고 있을 거예요. 짧게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기호일보의 강봉석 국장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일보 강봉석 국장입니다. 저는 다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요. 또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열악한 상황들을 감내해야만 하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것만은 꼭 고쳐야 하겠다. 아니면 반드시 집권을 했을 때 정책 변화를 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되는 부분들을 경기도정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주를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원론적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방 정부나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가 이제 사회복지 분야나 또 노동복지 뭐 이런 소외되는 분야들이 이런 중앙 도심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이 어렵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질문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한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위기 요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이죠. 사회 구조의 문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후 위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또는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 이게 또 하나의 과제일 테고, 또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간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협조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이고 대결적으로 전환되고 있죠. 특히 이제 미중 간의 이 격렬한 대립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런 것도 다 위기 요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당장 닥친 현실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기회를 잡은 영역도 있지만, 서민들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소위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상처를 남길 것인가를 보면 저는 매우 끔찍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양극화가 아주 심화된다. 그리고 결국은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된다. 좀 그런 걱정이 매우 크죠.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우울증도 심하고 자살률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때야말로 저는 국가의 그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는 냉정한 제3자, 심판자라고 보이지만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후견인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GDP의 10몇 퍼센트, 보통 15%씩 이렇게 초과 지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1.3%밖에 안 해주냐. 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가게 문을 닫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만드냐. 저는 그 점에서 좀 너무나 국가가 냉정하지 않냐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고도성장 사회에서 오로지 개인의 능력으로만 책임지는 것이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관료들이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 생각이 너무 경도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따뜻함과 편안함, 그다음에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100조 지원하자고 말하셨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50조 원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내년에 당선되면 내가 하겠다 그러고 그거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그렇게 정치인들이 가지고 농락할 만큼 녹록하지는 않다. 좀 엄혹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진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공통 현안줄 마지막으로 우리 광남일보의 맹인섭 국장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남일보 맹인섭입니다. 즐거워야 될 나라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에 검찰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최근 1, 2년 국정을 보면 정치적 결단이나 통치보다는 국가의 모든 중요 사안이 모두 기승전 검찰로 귀결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들 간의 반목과 분열이 극에 달했습니다. 치유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당선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국민 간의 상처 치유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하나의 방법론으로 취임 즉시 이번 사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폭넓은 사면을 단행해 국민 화합과 대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혹은 당선 전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대사면을 실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쭙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지향적이고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게 본연의 의무라고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아가지고 상대가 실패하게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저열저급한 정치가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쓰린 얘기죠. 저는 이런 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최종 목표는 뭐 국리민복일 테고요. 국가의 발전, 그다음에 성장을 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리민복이 최종 목표일 텐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역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해서 싸우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가장 통합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좌판이 우판이 뭐 네 편 내 편 보수 진보 가릴 필요 없다. 그리고 정책에는 저작권도 없고 또 정치란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낸 아이디어이든지 누가 주장한 정책이든지 관계없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면 다 쓴다. 결국 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재 등용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성공하느냐 또 실패하느냐의 중요한 아마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실력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자. 물론 실력이 같으면 우리 편을 써야 되겠죠. 뭐 그거야 뭐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정치적 지지를 받는 건 상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에서 지지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결국 최종 판정을 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체감 만족에 결국은 정치적 지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이 지방 정부를 하면서 여의도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집권 여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선택받은 것도 결국은 제가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들, 그 성과에 따른 효능감, 정치 효능감, 행정 효능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외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국정도 저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이제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성과에서 그 결과물에서 저는 지지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PR을 웬만하면 가리지 않는 통합 정치 또 실용 내각 이런 것들을 꼭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끔씩은 봉합하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봉합. 적당히 묻어두고 막 봐주고 그냥 이거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 이거는 전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통합이란 사리는 분명하게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잘하기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원칙이 관철되면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진영으로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요. 저는 그런 정치 풍토, 정치 행정 풍토를 만드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고 보고요. 사면 얘기로 이제 좁혀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이게 사면, 대사면 조치가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매우 상대적인, 약간 상황적인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명박 상대 사면 얘기로 더 좁혀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두 번째는 충분히 응보의 그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또는 특별 예방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래서 대사면 이거는 통합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통합이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더 하면 되겠죠.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공통 현안 질문 6분이 모두 질의를 하셨고요. 공통 현안 보충 질의를 우리 또 경상일보 김두수 본부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3분 이내로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하산길에 거의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동남권에 의미 있는 것은 동해남부선 울산과 부산을 관통하는 오늘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동남권에 많은 걸 신경 쓰고 실제 또 비수도권의 경제에 대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한 자들 이런 것이 이제 집권 초반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8개월 동안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해서 국민들의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집권 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8개월 동안에 이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며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정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만약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두루뭉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네. 좀 싸움 시키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번 선거의 이제 최종 목표랄까 그런 거는 이제 4기 민주정부 출범이죠. 그리고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보수, 뭐 진짜 보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수라고 불리는 영역의 정치 세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개혁 진영,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이 민주당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1, 2, 3기 민주정부라고 하죠 보통. 저는 이제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데 이 문재인 정부 3기 민주정부 또는 2기 민주정부, 1기 민주정부하고 그럼 4기 민주정부 대체 관계가 뭐냐?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보통은 이렇게 묻고 싶어 하죠. 너 달라? 같아? 그건 저는 이렇게 말하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런 걸 같기도라고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또는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뭐 가지일 수도 있고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다른 줄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잘한 거는 승계하고 또 부족한 건 채우고 잘못된 거는 반성하고 고치고 또 필요한 건 더 하다 보면 이게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일도양단해서 흑백 논리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안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청출어람하는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로 가겠다. 뿌리는 같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됐냐?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소위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에 본인 또는 측근 친인척 비리로 문제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다 임기 말을 괴롭게 했죠. 지지율 폭락의 주 원인이었고 또 그 후에 불행을 맞게 된 원인이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권력 행사에 이 부정부패는 없다. 그게 저는 이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 아주 여러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이게 먼지 한 톨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마음먹고 제가 100% 깨끗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아니면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나름 정말로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형님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시정 개입을 제가 막아서 생긴 일이에요. 제가 그걸 막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접근하려고 어머니한테 못할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만큼 어렵다. 그 측근 관리, 본인 또 친인척 관리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매우 잘했고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더 그렇지만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총량으로 경제가 선진국으로 평가된 거, 또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옛날처럼 총 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외교 통일 정책에서의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못한 건 그럼 뭐냐? 뭐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했어요. 첫 번째,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금융, 조세, 거래제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재부, 국토부가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까?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막 폭락하는 제일 큰 이유가 됐는데 저는 그 문제는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시장을 존중하면 됩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국민 중심, 국민 우선이라 해야 돼요. 왜? 고용된 사람이니까. 대표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일꾼이니까.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지. 자기한테 필요한데 국민들한테 피해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배임행위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이 원하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에 반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걸 해야 된다. 부동산도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 판단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도 시장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공급하겠다고 하면 안 그럴 텐데, 부족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죠. 추가 공급을 안 한 모양이다. 알았어. 그러면 지금부터 사 모아야지. 집값이 오를 거니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시장 존중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재개발 같은 데서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적정하게 완화해 나간다. 두 번째, 필요한 신규 택지 개발한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양도세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워서 종부세 때문에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팔라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80% 막 70%에서 팔 수가 없어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잠깐 탈출할 기회를 주자. 저보고 당신은 왜 세금 강화라고 하는 양도세 강화라고 하는 그 이때까지 말하고 바뀌었냐 그래서 내가 뭐가 바뀌었냐. 세금을 내게 하는 목표가 괴롭히기 위해서냐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잖냐.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중과한 이유는 다주택을 빨리 해소하라고 다주택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정책 목표 때문이었죠. 근데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하면 수단이야 조정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바뀌었다고 비난하면 되겠냐. 저는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정책 목표에 맞게 시장을 존중해서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된다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다주택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시장을 존중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통 현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아직 한 10여 분의 질문자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지역 현안은 다른 분들은 관계가 관심이 별로 없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테니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서면 답이 있는데 그걸 도충해서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죠? 서면 인터뷰도 원래 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질문 사전에 주신 분들은 그걸 드리고 일단 구두로 답변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건 우리 대변인실에서 드리도록 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질문 꼭 하실 우리 회원님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인천 지역의 인천일보 이상우 부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경인선 지하화나 인천공항, 김포공항 통합, 수원군공항 이전, 그리고 서울 성남공항 폐쇄 등을 통한 택지 공급 마련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수도권에 공급할 택지를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조금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을 이게 이제 의견의 차이인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에 민간 공공 공급 총량이 전 정부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공급했는데 왜 자꾸 부족하다 그러지? 수요가 너무 많구나 이거.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했던 거죠. 근데 시장은 그거 아닌데 우리 공급이 부족한데. 근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했던 이유는 공급의 총량하고 구체적인 공급 요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막 늘어나고 사람들은 있는 아파트보다는 새로운 아파트, 환경 좋은 아파트 이런 걸 요구했던 건데 그게 부족하니까 아마 이게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요 억제 정책은 실패했고
있고 시장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그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죠. 근데 그게 지금 딱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사실은 그 소유자들이 종부세 중과는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못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딱 맞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앞으로 큰일 나겠네 하고 이제 팔려고 보니까 그때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거니까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다주택 매물 출해를 통한 공급 확대가 일단 좀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 깎아주려는 목표가 있는데 다주택자 위에서 양도세 깎아주자 그게 아니고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있는 도심의 이제 택지들의 용적률 또는 층수 규제를 좀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거죠. 이게 사실 그 다음으로 좀 빠르고 쉬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다 이제 청년주택 몇 퍼센트는 청년주택을 지어서 공공주택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신규 택지를 만드는 건데 저는 그 일반적인 예측은 전문가들도 비슷한데 이제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 공포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족하다고 하니까 기존의 공급 목표가 280만 원대 민간 포함해서 그 외에 좀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서울이나 뭐 부산도 그런 거 있죠. 서울, 부산, 뭐 대구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이게 지금 도심을 분할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지하화하고 그 위를 개발하는 게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막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사업성이 매우 개선이 되고 어떤 경우는 돈이 남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선, 뭐 1호선 이런 뭐 경인 고속도로 등등 각 도시마다 다 있죠. 부산에도 있을 테고. 여기를 이제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 효과도 있고 주거 조건도 쾌적해지고 상당 정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신규 택지도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검토할 게 많이 있죠. 서울 같으면 서울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용산 공원도 일부는 청년 공공주택을 짓자.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용적률 아주 높게 하면 많이 지을 수 있다. 일부만 아주 조금만 해도 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서울공항, 김포공항 얘기도 뭐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급 총량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서 여기서 뭐 하겠다 말겠다 하면 거기다 투기하라는 소리밖에 안 돼서 저희가 매우 고민되는데 하여튼 시장이 만족할 수준의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주 전남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강주메일 김진수 본부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메일 김진수 기자입니다. 저는 그 광주 군공항 문제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아주 최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네. 현재와 같은 이런 그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더불어서 가칭 신공항 특별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하고 도서 지역이 많고 의료 접근성도 취약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따로따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형평과 정의라고 하는 걸 매우 중시하는 사람인데 어느 지역도 어느 부문도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꼭 만들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공항이 이제 대구에도 공항 문제가 있고 광주에도 공항 문제가 있고 부산에도 공항 문제가 있고 경남에도 있고 이제 수원 좀 약간 달라요. 수원은 이제 군 공항을 이전하자마자 문제인데 이제 도심 공항을 외곽으로 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경남, 뭐 울산, 부산 이 여기는 가덕 신공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예측으로는 17조 원 훨씬 더 들 거라고 보통 예상하지만 여하튼 명목상으로 17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하기로 정부가 책임지기로 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럼 광주는 뭔데? 대구는 뭔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각 지역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아쉽다. 결정했으니까 저는 존중하지만. 그래서 부산도 이따 뭐 누가 권해서 분명히 하겠지만 부산은 저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만금 하듯이 30년 걸리가 질질질 끌고 이런 거 안 된다. 예산 낭비에다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는다. 무슨 희망 공부는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했으면 신속하게 정리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그러면 대구하고 광주는 또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부산은 거기는 인삼 먹나 우리는 뭐 무 먹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광주도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그 군공항 이전이 지금 답보 상태인 거 아니겠어요?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도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공항을 안 받으려 그러면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경쟁을 시키면 저는 얼마든지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광주 공항 이전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대구도 이게 지지부진하잖아요. 대구도 일단 누가 뭐 물어볼 거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전된 공항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육상교통이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지금 KTX 이런 것도 하는데 앞으로 뭐 하이퍼루프니 이런 것까지 하면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그 국내 단거리 항공은 탄소 배출이 많다 이래가지고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더 짧지 않습니까? 뜨고 내리는데 시간이 다 걸려버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서 이제 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중요한데 공항이 빠져나간 도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신속하게 결정된 대로 옮기고 거기에 필요한 뭐 도로니 이런 것들은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도심에 비게 될 그 공항 부지를 대구 같으면 이제 기업 혁신 도시로 만들자.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냥 집 짓고 이러지 말고 필요한 기업 입주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하되 기본적으로는 기업들 중심의 혁신 도시로 만들자. 라는 생각이고요. 광주도 마찬가지로 광주는 이미 그 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체적으로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중심의 혁신 도시 뭐 이렇게 컨셉을 잡았던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극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정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로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현실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대 얘기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은 공공의료원 빨리 만들자, 광주는 광주의료원 짓자, 전남은 공공의대 하나 만들자, 전북은 저기 어디더라? 그 뭐지 춘향이 있던데? 남원이죠. 남원에 그 공공의대 서남대인가 뭔가 없어졌으니까 그 자리에 공공의대 하나 만들자. 이 얘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감염병 전문 병원들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인천이 또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지금 뭐 제가 원래 공공의료 확충 운동을 하다가 수배되는 바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속되게 생겨가지고 도망갔다가 교회 지하실에서 제가 안 되겠다.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제가 정치 시작했는데
지금 성남의료원은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 500병상이 넘는 대학병원,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남의 의료 상황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전남대는 하필이면 광주가 있고, 그러니까 전남 남부 지역에 어쨌든 의대보다는 사실은 의대급 종합병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필요한 일이고 이미 뭐 정부 차원에서도 한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역시 좀 신속하게 위치를 정하는 게 남아 있을 텐데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광주 의료원 또 울산 의료원 지원도 해야 되고 저는 저 전북의 남원 공공의대도 당연히 발표된 거니까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고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런 무슨 의료원이니 이런 걸 각 지방 정부가 지원하니까 하니까 병원 한 개 2천억씩 들거든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정부가 지원해서 지어야죠.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10%도 안 되는 너무 열악해서 저는 지금 후진국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조정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전라일보 김영민 국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전라일보 김영민입니다. 제가 미리 답을 해버린 게 좀 있어서 방금 얘기하셨어요. 공공의료 문제를 하셨고. 빼고. 그러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전북 제3용 금융 중심지 그리고 이제 새만금 사업 등이 있는데, 근데 이 공약 이제 이 현안들이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인데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민들이 지금 산적한 현안인데 그러게요. 후보님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요. 결국 돈 문제라니까요. 돈과 의지의 문제.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재정력이나 국가 역량상 못할 약속을 한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속도와 의지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아마도 지금 전북이 제일 화나는 거는 새만금일 테고요. 그게 노태우 때 시작했다면서요. 30년 동안 계획이 몇 번 바뀌고 처음에는 농사 지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슨 골프장이니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다가 해외 투자 유치한다고 그랬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요새는 이제 또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 잘 바꿨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서남 해안들은 풍력 발전 또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라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아마 중심축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국 각지 어디서나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건 팔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뭐 에너지 저장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그린 수소 생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많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새만금 문제는 지금 이제 방향을 정한 대로 재생에너지 생산 중심지, 그린 수소 산단 또는 뭐 아리백 산단 이런 거 만들자라고 하는 방향인데 저는 뭐 그 방향으로 가면 좀 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군산도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지금 문을 닫으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쨌든 계획한 대로 뭐 중소형 특수선박 그 제조로는 조금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 해양 설비 뭐 이런 산업들 이런 것들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게 전북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다시 회생의 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 중심지는 저는 약간 사실 거기를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옮겨갔는데 거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정말 금융 중심지로 성장 발전할 잠재력이 있느냐? 결국은 이제 국제금융 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는데 그러나 이미 이제 했으니까 자산운용 중심으로 좀 가능성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고요. 뭐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닐 테니까. 어쨌든 전북은 그런다고 해요. 제가 전국 다 다녀보니까 소외감을 각 다 느끼고 있는데 전북이 느끼는 소외감이 제일 크더라고요.
전북이 제일 심해. 광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은 수도권 중심 전략 때문에 다 배제돼서 사실 지방은 전부 소외감 느끼고 있고요. 1차 소외. 이제 한때 군사 정권의 그 분할 통치 전략 때문에 이제 사실 영남에 집중 투자한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호남이 느끼는 소외감을 또 느끼고 있는데다가 호남 중에서도 전북이 소외했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경제 발전 상황도 매우 안 좋고, 그래서 저희 보고 지나가는 길에 들르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럼 따로 이제 다른 날 뒤에 갔더니 오는 길에 들르지 마라. 그 오지란 말이냐. 그래서 요새는 아예 따로 중간에 딴 걸 넣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일정을 잡기도 하는데 그만큼 소외감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새만금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종결 짓는 쪽으로 제가 묵은 숙제하는 전문가거든요. 성남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수십 년씩 묵은 거, 특히 뭐 시장 재개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거의 다 정리했죠. 네. 이어서 우리 부산 경남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국제신문 박태우 부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2 수도권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집권하시면 하실 건지 그 구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공항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부산의 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입니다. 네, 엑스포. 네. 성공을 위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부산의 부울경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원전 밀집 지역이나 원전 안에 저장하는 정부 계획안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원전과 함께 폐기물까지 집적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자,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은 저는 지원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일 거다. 근데 인프라의 핵심은 부울경이 따로따로 가지 않도록 이제 1시간 생활권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건 결국 이제 육상 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거. 뭐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극 체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고 다극 체제를 만드는 것의 첫 시발점이어서요. 그것도 이게 중앙 정부가 밀어서 뭐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또 해당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정부가 조금만 관심 갖고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재정 지원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잘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기업 유치나 교육기관 배치 뭐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같은 지방 대학인데 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똑같은 조건인데 돈을 더 많이 내주고 저기 지방에 있는 데는 더 적게 주냐 이런 문제들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는 2030년 부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전에 발표했던 대로 이제 총리가 주관하는 유치단을 만들어서 유치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유치단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 방식까지 동원했더라도 어쨌든 유치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게 아마 부산 북항 재개발하고 매우 연관성이 높은데 부산 북항 재개발도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지원을 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사실은 참 이게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 탈탄소 에너지 시대로 탈탄소 시대로 갈 경우에 이 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쳐줄 거냐 말 거냐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원자력 발전이 지금은 이제 발전 단가가 제일 싼데 10년 내에 아마도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하고 역전될 거다라고 보통 예측하거든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현재 짓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5년까지 2084년 5년까지 핵발전,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끊임없이 핵 폐기물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핵 폐기물을 다른 동네에 가져간다면 그 동네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누가 이 핵 폐기물을 안고 살 거냐라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임시로 발전소 내에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하다 보니까 쌓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 아예 계속 쌓자.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 우리가 발전소 안고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핵 폐기물 그 수만 년 수천 년 우리 보고 안고 있으란 말이냐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당장의 발전 단가뿐만이 아니고 위험성에 대한 비용하고 장기 보관 비용 그다음에 그것까지 고려를 좀 해서 정책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로서도 사실은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데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계속 더 쌓도록 설비를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저도 뭐 여기에서 벗어나는 뾰족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긴 아직은 제 역량으로는 좀 부족하네요. 해법을 집권하시면은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시는 뭐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겠지만 정말 뾰족한 새로운 수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울산매일 백주희 차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매일 백주희 기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 산업도시이자 공업도시였던 울산이 지금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의 위기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 3대 주력 산업의 회생 방안을 비롯해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산업 수도 울산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후보님만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슨 뭐 천재도 아니고 지금 당면한 그 모든 그 거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또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러나 뭐 심각한 중요한 당면 과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산업 체제 재편과 관련이 아주 높은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소위 중후장대 산업의 핵심이 이제 울산이었던 거죠. 그 중에 자동차, 선박, 뭐 화학 뭐 이런 중심지였는데 이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산업 전환에 당면해가지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세계 경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면 사실 이게 다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조선은 앞으로 아마 친환경 선박으로 대대적으로 다 전환될 거다. 고효율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우리가 약간 거기서는 현재 상태로는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일단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는 지금 내연기관 중심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다 바뀌게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서 자동차 생산 시스템이나 또는 부품 생산업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바꿔가야 될 것 같고 바꾸려면 비용이 드는데 결국은 그것도 저는 탄소 부담금 탄소 전환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탄소 부담금을 산업 전환에 지원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좀 산업 전환을 빠르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고요. 석유화학도 이게 결국은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지금 우리 이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식의 석유화학 산업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부분은 제가 이런 것이 이제 전환의 위기 현장인데 기초과학기술 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사실 이제 석유화학 분야도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화학 분야로 대대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 전환 또는 신산업들로 가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울산은 그래도 여기서 하나 좀 더 해보면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부유식 풍력, 해상 풍력 그 사업이 상당히 이 선도 산업으로 꽤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투자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그 협약도 했던데 그래서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에 부유식 심해 부유식 해상 풍력 산업은 하나의 또 울산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현안에서 우리 김진호 경북매일본부장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매일신문의 김진호 국장입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TK 홀드런 뭐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TK를 홀대했다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홀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네. 좀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어떤 뭐 좀 적극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구와 경북의 그 공약이나 정부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2국가산단, 네. 스마트 기술 기업이 모여서 사업할 수 있는 국가산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별로 뭐 동해안 에너지벨트를 시작해서 구미전자 또 뭐 영천과 경주에는 뭐 자동차 부품 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과 바이오 산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정부 차원의 투자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뭐 계획이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뭐 거대한 획기적인 기획 이런 것보다는 이미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진척이 안 되는 것들을 잘 진척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TK 홀대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건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가덕 신공항 때문에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이 야 우리는 이거 완전히 홀대받고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 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공항은 뭔데, 광주 공항은 뭔데 이런 생각이 나오게 한 게 좀 배려가 좀 부족한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 점을 다 맞춰서 균형 있게 했어야 됩니다. 이 손가락 깨물어가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안 그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홀대받고 있다고 다 생각하는 판에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하고 나머지 지역이 배제되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이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제2국가산단은 근데 위치를 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어딘가에 옛날 성소공단 같은 첨단 산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대구 경제도 다시 좀 활력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막 따로따로 분산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대구 공항을 옮기면 그 자리가 상당히 면적이 넓던데 거기를 일종의 기업 도시 개념으로 그것도 미래 첨단형 혁신 기업들이 주로 입주하는 도시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업 입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좀 시작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뭐 안동은 제 고향인데 다 아시겠지만 안동은 다행히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실증센터도 하나 생긴 것 같고 또 그 관련 산업체들도 좀 있고 조금만 더 지원하면 충분히 바이오 백신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구미를 중심으로 포항까지 지금 현재 이제 구미 전자 산단들이 지금 한 개에 봉착했으니까 요즘은 이제 2차 배터리, 2차 전지, 2차 전지 산업으로 좀 중점을 옮겨간다고 해요. 그 문제도 좀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이나 또 기업 유치 지원들을 좀 하면 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영천의 자동차 산업, 부품 산업이죠. 자동차 부품 산업들은 이전에 매우 각광받는 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이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내연 기관이 부품의 핵심인데 이렇게 다 필요 없어지면 산업의 타격이 매우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전기 자동차 부품으로 신속하게 좀 전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축청 지역 견환에 대해서 중도일보 강재일 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후보님이 안동 고향 말씀하셨는데 후보님 처갓집이 있는 충청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 분야에서 가장 휘발성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행정수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대선 공약 정식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거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후보님이 대선 승리 때 세종 의사당터에서 취임식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신지,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기 완공할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행정수도는 뭐 다 모두가 알다시피 참 사연이 구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행정수도법이, 신행정수도법이. 그래서 결국은 헌법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관습헌법이다 하는 아주 해괴한,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해괴한 성문법 국가에서 써지지 않는 관습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우여곡절 때문에 신행정수도는 좌초되고 이제 제2행정수도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행정기관들이 이전하는 방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안에서라도 뭐 제2의사당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어쨌든 제가 민주당 다수당의 후보다 보니까 이제 제 주장이 관철이 돼서 이제 제2의사당 입법도 지금 통과가 됐고, 또 청와대 제2집무실도 상당히 진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주장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아직 어차피 옮기게 된 거,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시간 끄는 게 자체가 비용이다. 뭘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정해진 거 기관들 이전은 신속하게 좀 완료할 생각입니다. 또 거기에 뭐 대전과 충남의 이제 혁신, 대전이 또 추가 지정을 받았으니까 또 어차피 200여 개의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자, 취임식은 그때는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도지사 취임식도 임진각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때 태풍 와서 못했거든요.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공식 발표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공약으로. 광역철도는 결국 이제 이것도 속도의 문제 하나하고 청주 시내를 통과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효율성을 따지면 충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게 하겠다고 보고요. 결국은 계획된 것 또는 그 이상으로 속도를 좀 내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고, 지금 저게 또 하나 문제죠. 저기 어디죠 이게? 가로지르는 노선 이름이 뭐더라? 철도? 중부내륙선. 네, 중부내륙선. 그거는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는 빠졌는데 그건 5차 철도망 계획에 넣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강원 지역 현안 우리 강원도민일보 이승은 기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아이고 지치네. 네, 강원도. 네네. 갖다 주시죠.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일보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네. 비수도권 중에서도 소외감 드는 지역은 어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의 최대 피해 지역은 사실상 강원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위해서 2중, 3중 각종 규제를 또 이제 감내를 해왔던 곳 또한 강원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후보님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운동이 좀 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강원도는 뭐 충청, 부울경, 광주, 전남과 같이 어디에도 좀 묶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또 강원도민들은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입법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또 지난 10월 강원 경선 이후에 또 진전된 강원도 발전 구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5극 체제, 그러니까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전남, 광주 이 4개를 합한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5극 중심 체제로 전환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빠진 데가 3군데가 있어요. 제주, 전북, 강원. 여기 빠져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러고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강원도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평화특별자치도를 저희가 공약해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전초 기지로 또 상황이 좀 더 진척이 되면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 이쪽으로 연결하는 그 중심 축으로 저희가 좀 계획을 좀 하자. 그리고 기반 시설 확보도 좀 해서 남북 교류 협력, 경제 협력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건 전에 발표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그 후에 뭐 대책을 만들어냈냐? 사실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든 정책 공약들이라서 지금 이제 본 선거용 공약을 그때 저희가 발표한 거 외에 추가를 뭘 할지는 뭐 검토는 계속 하겠지만 그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여져서 추가된 건 아직까지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로 한두 명 받고 제주도 있지 않아요? 제주도 안 왔나 보죠? 오늘 제주도만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제 우리 부산 경남의 하승우 본부장님께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일보 하성우 기자입니다. 네. 후보님께 경남 지역 현안에 대해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경남 지역, 특히 서부 경남을 위한 중점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천에서 지금 거제를 잇는 172km의 남부 내륙 철도를 지금 신속 착공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꾸 동남권 메가시티 자꾸 그러길래 그 이름 바꾸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동남권이면 저 서쪽은 또 어떻게 되겠냐. 안 그래도 원래는 이제 초광역화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또 집중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 기본소득 또는 좀 더 확대하면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농촌 도시들을 살리는 게 저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질문에는 없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서부 경남은 대체 산업 배치로는 뭘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사천, 진주 이쪽 중심으로 거기가 이제 우주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결국은 이제 고흥 쪽의 발사체 또 이 사천 진주 쪽에 이제 위성체 개발, 연구 개발 또 관련 산업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은 앞으로 저희는 이제 우주 전략본부라고 하는 것도 아예 만들어서 집행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집행기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군에도 이제 우주사령부를 창설할 기획을 가지고 있고 우주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산업들 육성해 나가야 될 텐데 저는 가능하면 이미 있던 그 사천 일대에 위성체 관련 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이런 것들 좀 활용하고 또 확대하면 서부 경남에도 기회가 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질의입니다. 그렇죠. 남부 내륙철도 어떡하겠냐고. 영남일보 지금 이게 남부 내륙철도는 예타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죠.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그럼 정해진 대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서정혁 기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남일보입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메타버스 TK 방문 후 지역에서 후보님 인기와 지지도가 좀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또 메타버스 방문한 후 내부적으로 선대위에서 TK 득표율을 좀 높였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후보님이 예상하시기에 TK 지역에서 어느 정도 득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메타버스로 이제 각 지역들을 순회를 하니까 저희 아주 대도시보다는 이제 빠지지 않고 중소도시를 다 가보겠다. 이제 이런 목표로 저희가 다녔고요. 반응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지지도가 좀 강하고 좀 두껍다고 할까? 이제 그런 걸 느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후보가 한 번도 온 일이 없다는 곳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중소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는 게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특정 권역을 일주일 한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다니고 오면 그 지역의 실제 통계상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도 저희가 봤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는 대구 경북 지역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이 지역으로 따지면 이 두 곳이 아주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은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경기 성장률 문제, 사실 성장률 문제가 크죠. 그 문제 때문에 서울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복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같고요. 대구 경북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나고 자랐던 곳이고 결국은 죽어 묻힐 곳인데 제가 대구 경북에 이제 연고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저는 이제 매우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대구 경북에서의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각오 하고 그건 뭐 제가 단순히 그 지역이 나고 자랐다 묻힐 거다 이거를 넘어서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지방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구 경북에서도 이번에 상당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결국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지한 정당의 입지보다는 나의 미래, 나의 삶이 더 중요할 거다. 그러면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될 거다. 그리고 대선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역량 중심의 판단을 한다면 뭐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의였는데 또 우리 부산의 국제신문의 박태호 부장님께서 꼭 질의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좀 네,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후보님 앞서 말씀하실 때 그 정책 활용에 있어서 좌우가 없고 인재 등용에 있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집권하셨을 때 필요하다면 국민의힘과 연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뭐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상대 진영의 인재를 쓰고 싶어 했는데 다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립 정치의 산물이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더 발전할 것인가, 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를 최우선에 놓고 고민했다면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아가지고 태클을 걸고 또 그 넘어지면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 보는 그래서 뭐 못하게 하기 경쟁 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정말 섣부르긴 한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정치적으로 이상한 또 해석이 가능해서요. 하겠냐라는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바람직하다 이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김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우리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초청 20대 대선 이재명 대선 후보 초청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